방송은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는 건 잘 아실 테고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됩니다. 일단 벌써 하도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 겁니까? 그래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병목 기자님부터 시작해 주죠. 네.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권력 남용 부분과 관련한 혐의가 가장 핵심 쟁점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법조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권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 법원 판결이 사실 애매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 권력 남용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기자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똑 떨어지는 혐의가 아니라서 그런지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이 권력 남용 부분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법률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도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발부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틀린 셈이 됐죠. 그런데 앞으로 여하튼 영장은 발부되고 지금 뭐 수감 중입니다만은 그 재판이 진행될 텐데, 그 진행되는 재판에서 과연 이게 권력남용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그 설령 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전에 이제 무슨 범죄가 되느냐, 뭐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단정적으로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럴 정도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논쟁은 치열하게 돼서 아마 재판이 끝날 때쯤이면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네요. 아니 저는 네. 그냥 법률 문제로 이걸 보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규 판사님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40여 개가 넘고, 정말 그 공소장이 아직 안 났습니다만 아마 영장 청구서 내용도 300쪽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원 전 차장의 260쪽이었거든요, 공소장이.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 양만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2014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017년까지 뭐 좀 더 넓게 보자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취임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퇴임할 때까지 그 본인의 임기 내내 다 사법농단에 다 연루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범죄 혐의 사실 개수나 그 기간에 비춰볼 때 이거는 정말 당연히 구속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구속장이 기각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법조계 내 분들도 대부분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범죄 혐의 사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담당 판사들이 과연 그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겠느냐.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한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되지 않겠냐. 특히나 한 몇 주 전에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기각됐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런 좀 회의론이 더 많았던 것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담당 판사가 용기 있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제 실체적 진실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담당 판사뿐만이 아니라 5분의 왜 입장 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 5 판사들끼리 논의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판사들끼리, 그 5명의 판사들끼리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자기네 의견을 서로 나누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래서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는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은 그 본인보다 더 높은 상관의 지위에 있는 법원 행정처의 관계자라든가 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또는 법원 외부에 있는 인사가 해당 재판장에 그렇죠.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럴 때 법원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동료 법관들끼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것은 재판 독립 원칙 침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글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걸 과연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 끝에 나온 또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김준우 사실 변호사님은 특히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이 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이제 서교 변호사님께서 다 얘기하셔서 네. 사실 근데 서교 변호사님 사실 오히려 좀 개인적 소외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충돌 관계자라서 요즘으로 네. 따지면 서교 변호사님 그 재판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서교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감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데 그렇진 않고 저희가 사실 검찰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검찰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검찰이 실력을 이상하게 행사한 것을 의심한 것이죠. 근데 검찰에서 200~300정 정도 되는 공소장이나 협의가 한 40가지 정도 됐을 때는 사실 어지간해서는 좀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인데 다만 한 번에 나오겠느냐. 예를 들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도 영장에 나올 때 한 번 기각이 됐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바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사실 저희 법조인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박병대, 양승태 두 명을 전부 다 청구한 상황에서 둘 다 기각하기도 좀 쉽지 않았겠다. 사실 오히려 일반적인 국민들이거나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뭐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아니면 뭐 차관급 인사의 이런 일이었으면 다 영장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워낙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지는 좀 뭐 압력이랄까 내적 고심이 더 깊은 것 때문에 이런 거지 법리적으로만 검토해 보면 뭐 충분히 사실 영장이 나올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무적 고려들 때문에 한 번은 기각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정도. 그 정도가 사실 평균적인 시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호 변호사님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법농단의 한 또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인 거는 좀 알고는 있는데요. 저는 좀 알고는 있는데 그 얘기를 시작을 하면 또 이게 이제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워낙 괜찮습니다. 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는요. 저는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사건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감정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고심을 해가지고 판단을 했건만 또 그 이후에 후폭풍이 아직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에 약 60여 명의 판사들이 퇴직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걸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이건 김준우 변호사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기사가 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어떤 매체에서는 60여 명이 신청했다고 보도를 했고 지금 확인된 건 한 20몇 명 정도. 네. 근데 이제 작년에 한 7분 정도. 그러니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급으로 따졌을 때 민원이 작년보다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뭐 김명수 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보는 건 너무 정치공학적인 접근 아니냐. 오히려 굉장히 내재적으로 들여다보면 작년에 대법관 인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럼 나름 이제 대법관을 바라시면서 이제 법원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좀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이제 폐지하겠다 실질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포를 했고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는 한 명도 새로 신규 보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대의 직업군이 되면 별을 달아야 되고 검사가 되면 검사장을 달듯이 법원에 가면 이제 고법부장을 달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좀 그동안의 경로 우전성이랄까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승진 제도가 법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 차원에서 김명수 원장이 이제 차례차례 이걸 없애겠다라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견 법관들 입장에서는 고법부장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나와서 변호사로서 새로운 직업의 길을 개척하는 게 좀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옷을 벗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김명수 체제나 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에 따른 걸로 이걸 같이 묶는 건 오히려 정치공학적 프레임 접근일 수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검찰에서는 뭐 하나가 있고 나면 그냥 와르르 벗잖아요. 근데 원래 기수 네네 기수 때문에 그런데 법관은 저는 궁금해요. 네네 지금 어느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범 기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개 2월달에 인사가 있잖아요. 인사.
그러면 판사 인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있기 직전에 사표들을 많이 내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본인이 갈 자리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고려해서 낼 텐데 이번에 뭐 지금 60명 이상이 뭐 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아니나 그러나 과거 사례 제가 과거 사례를 잘 몰라서는데 과거 사례에 비교하면 이 정도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진 그냥 않습니다. 비슷한 숫자입니까? 서기호 판사님. 많았을 때는 네. 뭐 80명 넘게 사표 쓴 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일각에서 그게 뭐 김명수 체제에 대한 반발인 것처럼 쓰는 거는 그럼 잘못된 시각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숫자보다도 네. 그 예를 들면은 성낙송 법원장하고 최인석 법원장 두 분이 사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분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하는 입장을 법원 게시판에 막 올리고 그랬던 분.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게 반감에 의한 사표다라고 기사가 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아주 대다수라든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소수도 아마 제가 지금 언론에 드러난 것만 갖고는 한 두세 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또 이제 사표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10여 명을 넘지 않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은 왜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 한 40명인가 되는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그분들은 사표를 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의 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고 불만을 제기하고 비판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돼가지고 탄핵 대상자로 거론된다거나 징계 대상자였거나 또는 향후에 추가로 수사 대상자였기 때문에 사표 쓸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네. 그리고 아마 사표를 써도 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이 점에서 요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이탄희 판사인데요. 뭐 2017년 초였죠. 그때 이제 사익서를 그때 법원 행정처장의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고 타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뒷조사를 한다는 거 보고 이제 거기서 못하겠다 사직서 한번 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마 사실 이 사법농단에 대한 배경이 밝혀지는 그런 판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지금 사직서를 2년 지난 지금의 사직서를 또 냈습니까? 젊은 변호사님이 대답해 보시죠. 그분이 40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네, 저랑 김준일 이제 갑인데요. 네, 같은 나이 정도 되는데 네. 이탄희 판사가 2017년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사직서를 썼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휴직을 했었습니다. 네. 2017년에는 휴직을 했었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법원 내에서 뭐 사법농단이나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많고 그럼 이후에 사실 이탄희 판사가 예를 들어 실력 있는 판사니까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 있는 판사니까 법원행정처에 부름을 받았던 그렇겠지 그런 거 같죠. 근데 그런 판사가 이제 이런 걸 제기하고 나서 법원에 계속 있는다. 그럼 어느 자리를 가도 코드 인사 논란을 한 몸에 받을 겁니다. 그리고 동료 법관들 중에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법관들도 많지만 사실은 신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고립제 문자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힘들어했고 말하자면 좀 말라갔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죠. 네,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만나보시면 정말 그 정직한 분들과 저 같은 일반 변호사랑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오히려 더 큰 일을 법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할 텐데 본인이 그걸 계속 이렇게 감당하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상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저서를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탄희 판사가 법원 내부의 통신망 코트 내에서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좋은 선택을 한 뒤에 다시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거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최영욱 기자님. 아니 저는 그 사실 뭐 이탄희 판사가 그 당시에 뭘 했다 하는 그거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도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공익 제보자나 그럴 경우에는 이 조직 논리로 보면 조직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 일반적으로 그
사실 반기를 드는 거란 말이죠. 조직 고액 재판. 자체보다 조직 논리에 그 조직 논리 반기를 드는 거기 때문에 야 그래 뭐 너 혼자 잘났어? 우리도 그런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도 다 이 대법원이라는 또는 사법부의 뭐 독립성 뭐 이런 걸 지켜내기 위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들이대고서 약간 왕따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저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썼던 이런 내용이 결국은 나는 그 정말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그 뭔가 공익 제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자기를 보는 동료 판사들의 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가운 거 보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고충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는 그 이런 그 본인이 공익 제보를 한 이후에 본인한테 쏠렸던 시선 그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서기호 전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이분이 가장 이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정식 재판이 며칠 전에 예정이 됐었어요. 근데 취소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또 이 전체 맥락을 좀 짚어주십시오. 보통 이제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고를 못하면 석방을 시킵니다. 그렇겠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그만큼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재판을 오래 끌면은 인신 구속이 장기화됨으로써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6개월 안에 신속히 선고하라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려면은 뭐 일주일에 4번 이렇게 거의 뭐 매일같이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고 그러자 임종원 차장 쪽에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판 준비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면 그런 논리로 반대를 했는데 재판장이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재판 불공정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전부 사임을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하는 과정을 되게 비슷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변호사들이 다 사임되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이미 국선 변호인 이제 선정 작성. 그러니까 법원 자체에서는 6개월 내에 조금 단기간에 이 판결을 끝내고 싶은 거고 이쪽 피해자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시간을 끌어서 나중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재판부는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안 끝났을 때 석방시켜줘 버리면 국면적인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서 끝내려고 임종원 차장 입장에서는 6개월을 버텨서 석방된 상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싶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이 트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범죄 혐의 사실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오늘 우리 인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좀 40개가 된다는 거 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힘들 거예요. 조금 굵직한 거 몇 개, 특히 이제 우리 국민에 관련된 거 해가지고 몇 개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좀 소개. 이거는 김준호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공정하게 보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법원 내 다양한 학술연구나 혹시 기존 주류 법원 행정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법관들을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상태가 국제인권법원의 학술 모임을 좀 탄압하려고 했던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해서 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렸던 일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쭉 가져간 정황도 있고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상고법원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안녕하세요.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로비를 하면서 했던 것까지는 이제 로비까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재판 개입이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관여
재판 거래라고 어떤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쓰십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내부를 좀 사찰해서 내부의 반대파를 좀 법관이 일치단결한 검사처럼 돌아가게 하도록 한 것이 있고, 하나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있고, 재판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직권을 남용해서 광의의 사법행정을 남용한, 이게 본연의 사법행정이 아닌 그 광의의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에 전체적인 가장 핵심의 모든 구상의 핵심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계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리신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저한테는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어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외독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광의의 사법행정 남용이라는 거죠. 그거는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아는 게 좀 필요하니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법원 행정처에 나온 이제 컴퓨터나 이런 데서 나온 문서들 이제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제 뭐 사법 한류를 뭐 하고 뭘 하고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할 재판들과 관련해서 조금 따로 리스트를 좀 뽑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꼭 재판의 승패,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관여한 게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까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요. 그렇게 하면서 각각의 사건들이 갖는 의미들을 조금 축소하거나 코드를 맞춰주죠. 심지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는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 그 결과를 좀 알리고 그 결과가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후문을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쭉 이제 그 문서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가장 핵심에는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 이제 있는 상황인데,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특히 강제징용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장이라고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 법률 사무소죠. 여기하고 직접 여러 가지를 솔직히 보면 기획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소기업 판사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판장이 한쪽 변호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 불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나중에 법 개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 임과 동시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에 대법원장들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셨어요. 밖에 밥을 먹고 밖에서 아예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거를 만나서 밖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신 정도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각한 네. 이렇게 봤을 때 지방국 기자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보 자체가 솔직히 이제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대법원장의 이 뭐라고 그럴까, 위험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하고는 조금 너무 거리가 멀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나와서 검찰에 소환되고 왔을 때 그런 태도라든가 후배 또 법조인한테 이렇게 좀 떠넘기는 것 같은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좀 크지가 않다. 이런 것들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언론계에서의 평가라든가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그러면 이렇게 사법농단의 주역처럼 등장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냐면 조직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상고법원을 만드느냐 아니면 뭐 대법관을 증원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만드는 쪽으로 본인이 방향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내에서 그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에 관한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고 바로 그 선고법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 여기저기서 아무래도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언론계에서도 뭐 선고법을 또 만들 필요가 있냐, 그냥 대법관 좀 늘려서 그 업무 부담을 줄여주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선고법원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이쪽에 행정부 쪽에 그 어떤 이의 제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혐의들을 다 저지르게 된 어떤 기본적인 동기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은 저희 눈에는 조직이익주의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상고법원 하나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사법부가 또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아마 그런 걸 꾀했던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제 워낙 매문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재판거래라고 하는 청와대와 뭐 한일 청구권 문제 뭐 이런 문제까지도 그 재판 시기를 판결 시기를 연기해가면서 그게 결국은 청와대 민원을 들어주면서 상고법원 설치하는 거에 관한 그 어떤 청와대 입장 같은 걸 좀 완화시키 반대 입장을 완화시키고 뭐 이런 거하고 저는 거래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그 와중에서 바로 김앤장 변호사도 만났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관한 그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뭐 난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 뭐 그건 뭐 부하들이 한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문제는 그 우리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법시험 같은 분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출중한가 그런데 IQ 210대는 그런데도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더군다나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법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한번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핵심적인 일들이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더군다나 그 법원행정처의 뭐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다 조사를 받는 입장인데 본인 혼자 부인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 대응 방법이 뭔가 그 서툴렀던 거 내지는 약간은 비겁하다는 인상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준호 변호사님, 그게 그 업계에서 뭐 판사들이나 변호사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에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 뭐 문제 지적이? 요즘 제가 조금 뭐 안테나를 할까 이거 좀 내려놔가지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블랙리스트 사건 터졌을 때 저도 이제 서초동에 출입하시는 법원 출입 기자분들이나 검찰 출입 기자분들 좀 뵀는데 그러세요. 아유, 너무 이제 작은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한다라고 이제 일선에 계신 판사님들께서 기자분들과 식사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일이 커지고 많아지니까 말이 없어지시고 점심 약속이 줄었답니다. 그냥 자기네가 봐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벌려서 이걸 수습할 거냐가 관심사지 누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굉장히 가만히 좀 소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사법부를 흔들면 사법부의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태에서 저는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만 더 짚으면 될 것 같은데 이탄희 판사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된 게 2017년 2월입니다. 촛불이 나고 탄핵을 부담했는데 그러면 정권 교체도 사실은 거의 순논리적으로 그러면 사실 정무적 감각에 기민하신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공무원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처신과 운신의 폭을 많이 하시는데 법원이 안 그런 거죠. 그리고 계엄령 사건 군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재헌 이후로 한 번도 메인스트림이 바뀐 적이 없는 조직이 사법부와 군대입니다. 입법부든 행정의 뭐 지방자치단체는 다 권력이 바뀌면 정권 교체 시기가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히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부당한 일을 시켜도 오히려 이제 그냥 이렇게 눈치고 그러고 있을 텐데 법원은 대법원장 임기는 그대로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현재까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자녀 임기 동안 임종원 그 법원행정처 처장 같은 경우는 차장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법원행정처도 쭉 그 메인스트림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촛불이 뭐가 나든 메인스트림 안에 그 성벽이 굉장히 공고했다.
그 안일한 시대 의식이 좀 늦었던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간섭하지 말라. 그 사법부 독립을 오해한 거죠. 사법부 독립은 개별 법관들의 재판의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인데 마치 사법부 독립 자체가 최대 지상 명제 과제인 것처럼 최대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사법부의 판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법부 불간섭 원칙까지 확대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법관 인사가 실제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밑에 법관 3,000명의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다 보니까 또 인사 원칙이 또 마련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자기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크게 변하는 않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판사들은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둔감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좀 두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야기죠. 사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피고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나 그 범행 안 저질렀다라고 부인하는 것보다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렇겠죠. 차마 거짓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기억력이 좋으실 분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본인이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은 차마 못하니까 거짓말을 애둘러서 표현한 게 바로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본인 혼자만의 어떤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비굴한 모습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법농단이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이 현직 남아있는 판사들 중에 사법농단에 직접 관련돼 있던 그 100여 명의 판사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거 다 자백하고 죄를 늦추고 반성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판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는 끝까지 이거 부인하고 갈 테니까 남아있는 판사들도 흔들리지 말고 재판 열심히 하고 안녕하세요. 나는 후위를 기약 안녕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 그 메시지를 받은 판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성창호 판사고 성창 대법원 안녕하세요. 비서를 이명박했던 알겠습니다. 김종수 지사에 대한 법정 안녕하세요. 요거는 이제 2부에 가서 좀더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서기호 판사님 또 김변우 판사님. 정말 IQ가 200 이상이세요. 어둡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평균적인 네. 평균 오히려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건에 대한 기억력은 상당히 좀 남들보다 강한 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기억력이 좋다기보다는요. 네.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 법 논리를 풀어가는 그 능력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것이지 기억력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도 왜냐면 저도 제가 본 그렇죠. 사람도 기억력이요 사건에 대한 이 사진 기억력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봤는데. 뿐만 아니고 네. 그 숫자 같은 데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왜냐면 제가 법조 기자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때 뭐 검사들 주로 이제 뭐 판사들보다는 검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아무래도 네. 기자들은. 그래서 만나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력이 좋다고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죠. 기억력.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거는 뭐 기억력하고 이해력, 뭐 판단력,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기억력에 관한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링컨 대통령이 뭐 게티스버그 연설을 언제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해요. 그래서 그게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하자고 해서 사전에 무슨 책을 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과거에 본인이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까지, 당시 상황까지 이런 걸 다 기억해내는 거 보면 아주 놀라운.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분이 있어요. 특히나 뛰어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회창도 그 중에 굉장히 한 분 많이 놀랐고, 아니 제가 그때는 이제 이해창 대법관은 이미 은퇴하신 이후고, 네. 저는 1995년에 제가 법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딱 한 분만 꼽으라면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하여튼 사법시험 붙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무슨 굳이 부인하시려고 안 하시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지 알겠는데 법조기자 하실 때 만나신 분들이 주로 엘리트 법관, 엘리트 꽃을 밟으신 분들을 주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법조인은 과대평가. 왜냐하면 공보 담당 판사나 검찰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거기서 에이스 중에 있어요. 저희 같이 평법조인, 뭐 국가의 녹을 먹어본 적 없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기억도 잘 안 나고. 그거는 다 과대평가죠.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보면 3,000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소위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서 법관 법원에 수뇌부에 있거나 또는 공보가 아니거나 아까 말한 지명부 뭐 이런 분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비율이 굳이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그분들의 비율은 10%도 안 되는 그 알겠습니다. 비율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아까 그 일종의 조직 내 패권을 만든다는 일종의 가문을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보니까 이 한 40여 년 동안 일을 보면은 지방에 간 게 그중에 한 7년인가밖에 안 되고 쭉 정말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는데 정말 그 안에서 엘리트를 좀 지목을 해서 자기네들의 이너서클의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똑똑하고 머리 좋고 기억력 좋고 또 성격까지 좋고 매너도 좋은 이런 판사들이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엘리트 코스를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분들이 볼 때는 안녕하세요. 괜찮아 보이죠.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똑똑하니까 뭐 하나만 시켜도 알아서 착착 해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윗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너 서클.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는 또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3,000명의 법 판사들 중에 그 발군의 실력을 가진 뛰어난 거의 뭐 10%가 아니라 거의 1% 수준에 있는 이 판사들 안녕하세요. 우리 사법부를 우리가 안녕하세요. 지켜가고 있다.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안녕하세요. 네. 이게 검찰도 안녕하세요. 그건 마찬가지고. 이거 이해가 됩니다. 예. 똑똑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안녕하세요. 챙겨주고 우리가 이걸 이끌어간다. 리더라는 느낌이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 사태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 법관 신화가 몰락한 사건이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서 박정희 신화가 몰락했듯이 엘리트 법관 신화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고무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네. 네. 저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뭐 부녀 관계 그건 저는 여기에다가 비유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네. 그거는 좀 다르다고 아니 이건 생각합니다. 전문계의 이제 저기 다른 얘기고 네. 그런데 뭐 사실 저희 기자들 보면 이제 기자들은 여러 조직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거든요. 저는 뭐 법조도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법조 취재는 제가 했던 정치부 기자분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 정당 조직이나 이제 행정부 같은 데를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어요. 그런 라인이 엘리트라고 있죠. 하는 라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이 언론계에서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가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게 있고 그게 꼭 어떤 그 사람의 능력에 그대로 비례해서 그 조직의 서클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뒤에 백그라운드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요인이 그래서 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도 마찬가지고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도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그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안녕하세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과연 그런 거 없는 조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뭐 인간 사회니까 그런 건 다 당연히 있겠으나
중간중간에 견제받고 또 정화되고 또 내부에서 혁신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갖춰지면 괜찮은 거겠지요. 여기까지 일부 끝내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시민 김진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열린 토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묻고 진심으로 대답을 들으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KBS 열린 토론 시민 김진애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KBS 열린 토론 계속해서 금요일 인물 없는 인물 토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님, 김준우 변호사님, 서기호 전 판사님, 최명묵 정치전문 기자님 이 세 분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된 좀 뜨거워진 이유가 이번 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서기호 판사님이 일부에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서기호 판사님의 해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경수 도지사 이 건과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말하자면은 저희가 무슨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판결에 대한 약간의 해석 요것만 좀 해주십시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드루킹이라는 분이 이제 이름 프로그램이 킹크랩 이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제 시연을 김경수 당신은 도지사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시연을 하고 합의하에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이제 엄청 달아서 순위를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그런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뭐의 위반이냐고 기소가 됐냐면 이제 업무방해죄다. 포털 사이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축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에 대한 그 대가로 안녕하세요. 그 구체적으로 아마 그때 뭐 광장에 있는 한 변호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안녕하세요. 센다이 총영사직으로 좀 추천하는 부분이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한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집행유예가 아마 좀 된 것 같고요. 업무방해죄 문제로 징역 2년 이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인데 뭐 사실관계 문제에서 김경수 도지사 측에서는 뭐 공모한 바가 없다고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부인하고 있었죠. 만난 적은 있지만 뭐 킹크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연을 자기가 본 적은 없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뭐 드루킹 관련 진술이 조금 일관되진 않았다는 점은 재판부에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추정된다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유죄를 판결한 거죠. 사실관계 획정 부분은 저희가 직접 모든 기록을 다 검토한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특히 이제 센다이 총영사 부분은 집행유예인데 업무방해죄 전자적 업무방해 그 부분 가지고 2년을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을 거기다가 2심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 이걸 예측할 수 있었던 법조인이나 뭐 법조에서 잔뼈가 굵으신 기자님들 이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죄 무죄가 타당하다 아니다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과도하게 공방이 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법정 구속까지 해가지고 할 정도로 양형이 세게 나왔을 거라고 사실 그 부분은 좀 법조계의 시각을 봐서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 관련된 거를 여태까지 그렇게 실형을 내린 적이 별로 없다. 뭐 이번이 두 번째인가, 뭐 첫 번째인가 그렇다고요. 또 하나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적이 없다. 요거 두 가지가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했던 거는 이제 앞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다들 구속 영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구속이 떨어져가지고 다들 놀랬고 이번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에는 이게 뭐 무죄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이런 일까지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들 이제 놀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문제도 제기해 주셨으니까 마침 또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된 뒤에 구치소가기 전에 직접 서가지고 변호인이 전달한 편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창호 판사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로서 근무했습니다. 이 판사가 무슨 비서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요. 대법원장이 일반 행정적인 업무 차원에서 비서도 필요하지만 판사로서의 어떤 역할, 판사들의 대표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판사 중에 좀 똘똘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받는 판사를 비서실의 판사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창호 판사가 딱 2년간 비서 생활만 하고 그냥 그 이상은 다른 건 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2006년도에 법원행정처의 인사심의관을 맡으면서 법관들의 인사, 3,000명이나 되는 법관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였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라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장 비서를 마친 다음에 일선법원의 판사를 하다가 2016년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합니다. 근데 영장 전담 판사라는 자리도 아무나 배치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판사를 중에서도 또 말 잘 듣는 판사를 배치하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입장에서는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사건을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판결, 영장 재판을 자꾸 결과가 나오면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정말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표현보다는 알아서 대법원장의 심기를 해야 돼서 대법원장의 뜻에 일치되는 재판 결과를 낼 줄 아는 그런 판사를 배치한다. 그만큼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신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양승태와 특수관계 있는 게 김경수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사법농단 수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의해서 작년 6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차장 등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 사법농단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내려온 하명 수사다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은 닮아있고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독대를 했을 정도고 재판 거래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측이 안녕하세요. 박근혜 국정농단과 더불어서 사법농단을 통한 판사 사회의 물갈이를 안녕하세요. 하는 시도다. 그래서 문재인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으로 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법원 내의 세력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때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코르 관계가 있는 것이고 성창호 판사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농단 수사의 배후 조종자다 뭐 이런 인식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조금 있다가 또 안녕하세요. 최범국 기자님 어떻게 글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저는 지나친 추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성창호 판사가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의 인사관리심의관이 된 게 2007년 2월이더라고요. 그로부터 2년간 인사관리심의관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10년까지 1년간 인사심의관을 했고 뭐 이랬는데, 그때는 또 양성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법관 내 엘리트 코스라고 하면 법원행정처를 가거나 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하거나, 비서실 판사는 뭐 수원지법 영장과 수원지법 부장판사하고 이렇게 겸임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거나 뭐 이런 건 엘리트 코스의 일환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비서실 판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저는 직접 연결관계가 과연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설령 그렇다 쳐도 그것이 이번 재판의 결과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김준호 변호사님, 이것도 또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솔직히 네. 법조계 내부에서는 그 판결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십시오. 아까 전 뭐 초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을 할 수 있다면 이거죠. 이 정도로 인연이면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몇 년 법정 구속될까? 정황 증거만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불명료하고, 그러니까 저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판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있는 양형들에 비하면 이건 좀 하여튼 굉장히 전자적 업무 방해도 그렇고 이 부분들 전부 좀 너무 과해서 그걸 충분히 알았을 것 같거든요. 담당하시는 판사께서. 그래서 조금 편향된 판결이라는 비판을 자처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 도지사 직이 이제 유지는 어려운 예를 들어 발급 100만 원 정도 하고 법정 구속까지 해가지고 도청 공개까지 이런 것까지 가는 건 분명히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분명히 나왔을 텐데, 1심이라서 조금 더 과단성 있게 내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요 결과가 2심과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안녕하세요. 참고로 안녕하세요.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에 이제 정확히 몇 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송환종 전 의원과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심에서 안녕하세요. 1년가 형이 나왔었죠. 1년 5개월. 1년 5개월 나왔는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거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의외였다는 생각이 그러나 좀. 이제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두 건이잖아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두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과학적인 물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 11월 9일 이게 바로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사실 이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에 찾아간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그인 기록이 있어요. 그날 밤 8시 7분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어요. 동남아 국가의 라오스 국가번호로 네이버 아이디에 3개가 접속을 한 기록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김경수 의원이 그 사체에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이제 정황 증거일 뿐이지,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으냐. 아니 그 이런- 사체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진술로 그날 킹크랩 위원회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런데 어떻게 안 볼 수 있느냐 그걸. 예. 이런 증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안 봤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비밀 메신저 대화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루킹이 얘기를 해요. 킹크랩 완성도가 98%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포털 3개를 우리가 장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물론 과장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킹크랩이 뭐냐고 김경수 지사가 반문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킹크랩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킹크랩 그분이 김동원이든 김동원 이 사람이 캡처해 놓은 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건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기호 판사님의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증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그 자리에 갔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이다라는 걸 단정적으로 하면서 이제 드루킹의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런데 드루킹의 진술은 굉장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경수 지사는 오히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서로가 진술이 다를 때는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만하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일관되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판사들은.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사들이 그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기준을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드루킹 진술을 믿어버리고 오히려 일관성 있는 김경수 지사의 말은 또 믿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공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드루킹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만 갖고는 부족하고 그 드루킹의 행위를 이용해서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해서 드루킹이 하는 그 결과를 본인도 적극적으로 원하면서 만들어냈느냐. 그러니까 흔히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지시 또는 가담했냐 여기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시 또는 가담까지 했냐 이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로 보면은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메시지 중에 우리가 포털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안녕하세요. 드루킹 쪽에서 안녕하세요. 김경수 지사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포털을 장악했으니 우리를 활용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안녕하세요. 그런 모양새지 적극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그래 당신들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들과 함께 손잡고 이번 선거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뭘 이겨보자. 이렇게 댓글 조작해서 여론을 형성해보자. 이렇게까지 나아갔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행 동기가 과연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판단하면서 범행 동기가 과연 뭐냐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려면은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을 활용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서 여론 형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 12월이면은 박근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점이고 2017년부터 이미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단연 앞서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후보들은 하고는 거의 20%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 볼 때 굳이 댓글 조작까지 해가면서까지 이 선거판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싸우면은요.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뭐냐면 하여튼 논쟁을 하면은 여러 가지를 되니까 제가 한 가지 이 얘기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결문을 저도 다 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판결 요지에 보면은 선고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고문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름도 얘기를 했고 대선, 정권 창출,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언급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 김 씨는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받고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어서군다나 이제 야당에서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당, 뭐 대선, 정권 창출,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거를 언급하는 게 이게 어떻습니까?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호 변호사님. 저도 그 아직 주문을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네. 이렇게 뭐 언론사에 기해진 분들께서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조금 봤는데 사실 근데 왜 아직 바깥에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공개가- 빨리 나오는 게 좀 이상한 아, 거고요. 그래요? 사실 네. 판결문 공개는 이제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신청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거고 개인 정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익명화를 해가지고 뭐 국회 쪽으로 먼저 간다든가 아니면 네. 이제 법원 공보 판사가 좀 언론에 어느 정도 협조적에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 같은 데서 도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면 조금 완전히 공개가 되는 건 내가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지금 법원의 사이트에서 일주일. 신청을 하면 등록하는데도 일단 원래 며칠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그 속보 경쟁을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좀 애타는 일이어서 그렇죠. 네. 언론사에도 판결은 금방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네. 며칠 그래요? 걸립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네. 글쎄요, 이게 뭐 굳이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까지는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거겠죠. 좋게 해석을 해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 그래서 선거에서 쓴 건데 본인이 당선되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근데 보통 그런 표현까지 쓰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은 굉장히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서 순화시켜서 이렇게 중성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또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다라고 이제 해야지. 저는 이제 지금 이례적이다라는 말 외에는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담당 그 판결문을 쓰신 분이 제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판결문도 한 160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네네 우리 한 장짜리 판결문도 많지만 이 정도 쓰면 물론 이제 기록을 기본적으로 몇백 페이지 이상이 되니까 이거를 축약하니까 필요한 거지 뭐 법리적인 것들이 크지 않겠지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이 정도 쓰시면은 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땐 유죄라고 생각을 하면 더 힘들게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혹시 그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표현들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저는 뭐 적절한 판결문이 이제 예전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판결문이 당장 앞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정치하게 누가 봐도 그런 논란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공중파 라디오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아직 우리 상황 보시는 게 안 되는 거 아니야? 판결문에 직접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죠? 글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판결문에 그런 용어들,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서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다는 건 그냥 꺼내서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 인용한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홍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럼 판사가 순화시킨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판결문에 표현한다? 저는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그런 내용들이 오갔기 때문에 저도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두 사람 간에 그런 대화들이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갔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인용하고 축약해서 저런 표현을 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보면도요. 우리 서경하는 그쪽에서 혹시 판결문 올라오지 않나 검색하시고 아 이거 워낙 계속 보시고 아니, 워낙 그 60페이지를 분량이 찾아가지고 많으니까. 어떡하시려고 그거 보고 계시는데요.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경 판사님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담당 판사가 그 부분을 쓴 이유는 결국 이 드루킹의 주장이 그런 거였거든요. 드루킹의 주장이 자기들이 왜 대통령 주장하는 걸 김경수 지사한테 자꾸 시연에 와서 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냐면 대통령 선거라는 그 공간 하에서 자기들이 댓글 조작을 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과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혹할 수 있죠. 진짜 이 사람들 믿을만한가? 만약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같이 해볼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드루킹 쪽에서 제안을 하고 김경수 지사에게 계속
이 사건은 자체가 안녕하세요. 김경수 지사가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드루킹 쪽에서 이런 댓글 조절한 게 아니고요. 거꾸로 드루킹 쪽에서 자기들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걸 과시하면서 함께 해줄 것을 그러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붙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경공모라고 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리를 보장해서 나중에 이런 이제 보상 관계, 대가 관계를 서로 간에 협조안에서 한 게 아니라 드루킹 쪽에서 좀 일방적으로 제안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거를 일방적인 드루킹 쪽의 제안을 협조 관계로 봐버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일이 지난 25일이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두고 30일로 미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솔직히는 이제 그 지난 1월 달에도 뭐 기사화가 한 번 된 적이 있지만 법원 쪽에서 엄청난 역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기사도 나왔고요. 법조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난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석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법원의 대역습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이너서클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역습을 해서 특별한 재판에 이렇게 그게 이제 선입견이든 아니면 자기네들 가치 판단이든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확실하게 끼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거겠죠. 보이는 라디오면 제가 안녕하세요.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 지금 보여드릴 제가 안녕하세요. 죄송스러워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 서경호 변호사님 너무 훌륭하게 예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질문하시는군요. 질문하시는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아니 저희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네. 특별히 변호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선고일이 좀 늦춰진다든가 네. 이럴 때는 뭐가 있구나. 네, 이거 아니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쁘시겠지 뭐 이렇게 아, 생각해야죠. 이제 저희는 영원한 의리기 때문에 네, 술 먹고는 뭐 판사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사실 보통 일상적으로 굉장히 경무입니다. 네. 경무인데 우리 사회는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빨리빨리 쓰다 보면 좀 논리가 정치하지 않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건 무죄거나 조금 더 낮은 형량이었는데 과한 걸 하려면 논리를 더 개발해야 된다. 네, 이전과는